법인회생 절차는 진짜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시 결정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경험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 개시 결정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개시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천천히 볼게요. 요게 좀 핵심이 돼요. 개시 결정 이전에는요, 이 법인회생 절차가 시작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예요. 예를 들어 법무법인 공명이 회생에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법무법인 공명이에요. 빚이 많은 법무법인 공명. 근데 개시 결정 이후로는요, 우리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회생 중인 회사 법무법인 공명의 관리인 김민성,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소송을 걸 때도 법무법인 공명에 소송을 걸면 안 돼요. 채권자들이 누구한테 걸어야 되느냐? 회생 중인 회사 법무법인 공명의 관리인 김민성, 관리인 김민성한테 소송을 걸어야 돼요. 왜냐? 관리인이 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이사는 사라진 거예요. 왜?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관리인은 회사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죠. 채무자를 해야 하는 일을 하면 관리인에서 해임이 되고 제3자 관리인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회생이 완전히 진짜 산으로 가는 거죠. 왜? 이 제3자 관리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이 채무자 회사의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회생회사 뭐 이렇게 법무법인 공명 이런 식으로. 통장도 바꿔야 돼요.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CRO님, 구조조정 담당 위원이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통장 신고를 해요. 하나, 앞으로 우리 회생회사 뭐 누구 이 회사는 요 통장만 쓰겠다. 요거 딱 신고를 해요. 그 통장에 대한 입출금 전체 내역을 CRO님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월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월 20일에 매월 뭐 보고를 하고 법원에, 그런 식으로 통장 하나만 한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뭐 등기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막 되게 많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개시 결정 이후로. 개시 결정 이후로는 우리가 회생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회생 채권자 목록을 새로 작성해야 돼요. 왜냐?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개시 결정 전에 일어난 사유에 의한 채권은 회생 채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깎을 수 있는 거예요. 회생 채권은 깎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뭐냐? 이거는 보통 공익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깎을 수 없는 채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생 채권인데도 못 깎는 것도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 채권인데도 깎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개시 결정 이후에는 뭘 하느냐? 회생 채권을 정리하는 채권자 목록을 일단 작성을 해요. 많은 데는 뭐 300개도 해봤고요. 뭐 적은 데는 뭐 15개, 20개 정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채권자 목록을 쭉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록 작성된 거를 보내요. 신고기간을 보내요. 신고기간을. 너네 이 회사에 얼마 채권이 있니? 보내면 회생 담보권 얼마, 회생 채권 얼마, 공익 채권 얼마, 개시 후 이자 얼마, 개시 전 이자 얼마,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써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신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변호사가 시부인표를 작성을 해요. 1번 채권자가 100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 야 우리 그때 갚았잖아, 야 100만 원 갚았잖아, 이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겠죠. 또 2번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신고를 했어. 근데 그래 1000만 못 갚았지, 오케이 하면 시인을 하는 거예요. 채권에 대한 시인, 부인을 하는 걸 하나로 요약한 표, 이게 채권 시부인표예요. 요걸 작성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소송으로도 엄청나게 갈 수가 있고요. 왜? 많은 거래관계들이 있을 거고, 뭐 갚은 돈, 못 갚은 돈, 이자가 얼마네, 뭐 담보를 했네 안 했네, 싸움의 기준이 되는 게 시부인표고, 시부인표는 앞으로도 여러 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시부인표 작성과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목록 제출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일단은 우리 조사위원님께서, 이 회계사님께서 이 회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조사보고서는 이 회사가 이런 식의 회생 신청서를 넣었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다르다. 변호사가 내는 신청서는 대표자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재무상태표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실상으로 파악한 어떤 그런 시세만 보고 한 건데, 이 조사위원은 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일어났고요. 회계조사상에서 야 이거는 다 까야 된다, 이거는 올려도 된다, 조사위원들이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정들을. 그래가지고 나온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정도의 회생 계획안이 나올 것 같다, 그 다음 이 회사는 못 산다, 차라리 이렇게 청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딱 박아버려요. 조사보고서에. 이 회사는 회생하는 게 채권자들한테 어느 만큼 이익입니다, 이 회사는
회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폐지하고 파산해서 지금 환가하는 게 채권자들한테 경제적으로 더 이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이 결정을 뒤집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조사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관리인,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대표님들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가지고 관리인 보고서라는 걸 내요. 근데 그 숫자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의견만 덧붙여가지고 관리인 보고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인 보고서 요약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다 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회생계획안을 짜기 시작해요. 회생계획안을 짜면서 수차례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죠. 채권자들도 요즘에는 금융기관에 있는 담당자들도 되게 빠꼼하게 잘 알아요. 이제는 하도 이제 회생을 하고 있으니까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거기서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졌고요. 요즘에는 뭐 해달라 몇 년도까지 변제율 몇 프로 해달라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졌는데 사실 의결권이 높은, 그러니까 그 채권액이 큰 그런 채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회생 절차는 아시는 것처럼 담보권 4분의 3, 회생채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채권액이 큰 이 회생 채권자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대망의 의결권 이제 행사하는 날이 있겠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날이 있단 말이죠. 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 안 한 채권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뜬금없이 나온 사람들이 가끔 있다거나 아니면은 신고한 거 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에서 그때는 없었던 세금이 지금 또 세금이 다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대입변제해가지고 구상금 채권이 들어온다거나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회생 진행하는데 넉넉 잡고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신고기간에 신고 못한 채권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부인표를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소송으로 가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를 여는 거예요. 2차 채권자 집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회생계획안 이렇게 나왔다. 사전에 물론 모든 채권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그냥 요직행위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표자가 단상에 나가가지고 담보권자는 뭐 1차 년도에 뭐 그냥 매각해서 전액 뭐 변제한다. 세금 뭐 언제 변제한다. 회생채권은 몇 프로로 뭐 1차 년도에 몇 프로 이렇게 변제한다. 쫙 알려줘요. 채권자가 아무도 오지 않지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3차는 뭐냐면 우리가 알려준 회생계획안을 어느 정도로 동의를 받았는가 사전에 다 동의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죠. 사전에 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담보조랑 이 회생채권조가 나눠져 있는데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그 다음에 채권자 3분의 2. 그거에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인가 나는 거고요. 동의를 못 받았다. 그러면 강제인가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주는 것 같아요. 회생 채권자가 동의해주고 담보권자가 손해보는 게 없다라면.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회생하는 것보단 파산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강제인가 안 해주겠죠. 너무 당연하게. 인가가 되면 준비년도나 아니면 1차 년도에 갚을 걸 갚고 일단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갚고 그 다음에 종결 신청을 하면 바로 종결해주는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중간중간에 할 말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지는데 법인회생 절차는 진짜 어려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서 작성을 하겠죠. 신청서 작성을 하면서 보전처분이나 포괄금지 명령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예납 명령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을 하겠죠. 대표자 신문 이후에 개시 결정을 할 거예요. 개시 결정 이후에 저희가 목록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시부인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시부인표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이제 채권자들이 막 이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회계사님이 이 회사를 조사를 하겠죠. 이 회사는 결국에는 회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 관리인 보고서도 회생이 가능하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고 그러면 회생계획안을 이 조사보고서 요약표들을 다 보내주고 이제 받은 채권자들하고 쇼부를 보면서 동의를 확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채권자 집회를 열어요. 채권자 집회 2, 3차 열기 전에 신고기간 이외에 이제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시부인을 다시 한번 하고 회생계획안 요 심리를 위한 결의를 한번 하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그 집회를 하고 만약에 담보조랑 그다음 회생채권자조에서 한 명이 부동의했다라고 하면 강제인가 한번 해보고 강제가 났다. 준비년도나 1차 년도 갚고 종결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제대로 갚으면 되는 거죠. 제대로 못 갚으면 이게 웃긴 게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보다는 훨씬 더 사회 경제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단위잖아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 직원들도 되게 많고 그죠. 수천만 원 뭐 진짜 억 단위까지 들어가면서 법인회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려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법인회생에 대한 절차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법인회생이나 파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거기다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드릴게요.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보통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